욕망하는 생산과 자본주의 기계 세 번째 강의. 코드의 잉여가치와 흐름의 잉여가치입니다. 코드는 한 사회체에 통용되는 일종의 사용법으로 명령문들 또는 행동규칙을 말합니다. 신분이라는 코드는 신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할당해서 신분 간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듭니다. 즉, 코드화라고 할 때는 이러한 통역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크샤트리아의 역할과 바이샤의 역할은 분명하게 경계지어져 있어서 아무리 바이샤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크샤트리아의 역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흐름을 코드화한 것이 신분이나 카스트라면 돈의 자유로운 흐름을 코드화한 것은 지역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국가가 화폐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은화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고 당나무로 만들어진 재화나 조선 통보를 유통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유통되진 않았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경우에는 강력한 전제군주의 통제하에 은화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온 지원군은 식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은을 들고 왔지만 당시에 조선은 은을 화폐로 통용하는 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은으로 식량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사회체는 왜 그런 코드를 필요로 할까요? 사회체의 충만한 몸 위에 자유롭게 유입하는 욕망의 흐름들은 분열적인 흐름들로 향합니다. 때문에 욕망의 자유로운 흐름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사회체인 원시영토 사회와 전제군주 사회는 욕망의 흐름을 억제하는 이러한 코드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회체 내부의 욕망은 코드화에 의해 사회화되고 욕망의 흐름들은 이제 상징적인 가치들을 부여받아서 새로운 사회적인 기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원시영토 사회에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할 때 족장은 이를 다른 부족장에게 선물하거나 축제를 열어 모두 소모해버림으로써 이러한 잉여 생산물의 축적을 막습니다. 이 과정에서 족장은 다른 부족장과 선물을 주고받는 결연의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잉여 가치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축제를 통해서 소모된 재산을 대신해 부족원으로부터 위신이라는 잉여 가치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잉여 생산물이라는 부의 흐름은 선물이나 축제라는 코드 속에 들어감으로써 결연관계나 위신과 같은 사회적인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전제군주 사회에서도 이러한 부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전제군주에게 잉여 가치를 귀속시켰습니다. 13세기 중국에서 광산에서 채굴된 금속은 전제군주의 재산이 되고 국가 공무원인 어용상인이 상업활동을 하며 생산한 잉여 가치는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전제군주 사회의 잉여 가치는 다시 전제군주의 소유라는 초코드 속에 들어감으로써 국가에 대한 무한 부채를 상환하는 국민이라는 사회적 상징을 획득해 합니다. 사회체가 욕망의 흐름을 코드화를 통해 포획함으로써 존재하게 되고 지속된다는 것은 사회체의 본질이 기입하기와 표시하기임을 의미합니다. 앙티오이디푸스에서는 사회는 순환하고 순환시키는 것을 본질로 하는 교환의 터전이 아니라 표시하고 표시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기입의 사회체이다 라고 말합니다. 코드를 신체에 새기는 과정을 니체는 잔혹성의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리를 욕망하죠. 하지만 사회체는 언제나 미시적 욕망의 집합체이므로 지속적인 공동성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속할 수 있는 신체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개별 인간에게 하나의 집단 기억을 갖게 하는 방법은 바로 부채지요. 부채는 코드의 기호들을 몸에 상처를 내서 기입하는 방식으로 상쇄됩니다. 한 사회체에 통용되는 규칙으로서의 코드가 어떻게 잉여 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서는 원시경제의 부채, 즉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코드 잉여 가치가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원시경제 체제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죄의 대가로 형벌을 치르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경제적인 손해와 신체적인 고통 사이의 등가 관계가 전제됩니다. 채권자는 신체적인 고문을 가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고통을 야기하는데 죄인의 고통이 그가 야기한 손해와 등가물이 되기 위해선 고통으로부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잔혹한 광경을 즐기는 눈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깬 약속을 만회하는 고통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쾌락이라는 코드의 잉여 가치를 포획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인 코드와는 다른 신체적인 감각의 코드에서 발생하는 코드의 잉여 가치는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상품도 각 사회 속에서 코드화되어 있고 이를 코드화된 생산이라고 부르지요.
실내에서는 돼지의 비계를 먹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삼겹살이라 불리며 비싼 가격에 팔리고, 러시아에서는 사슴에서 고기를 취하고 녹용은 폐기하지만 한국에서 녹용은 귀한 한약재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영토성의 바탕을 둔 코드에서 벗어남으로써 발생하는 잉여가치가 코드의 잉여가치지요. 앞선 예시처럼 도시 간의 원격지 교역이 상품에서 코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코드는 사회체를 통과하는 흐름들의 성질을 규정하면서 통략 불가능한 흐름들 간의 필연적이면서도 간접적인 관계성을 설립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드는 제한적이고 질적이며 간접적이기에 서로 다른 질을 부여받은 흐름들 간의 짝짓기를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사회체는 교환주의적이지 않으며 사회체는 기입체이다 라는 말이 통해 사회체가 경제적 등가성을 전제하는 교환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는 결코 경제 내적일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른 코드 간의 짝짓기를 통한 코드의 잉여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문화와 같은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필요로 하죠. 하지만 탈코드화된 흐름으로서 자본과 노동력의 흐름의 결합인 자본주의에서는 다른 양상의 잉여가치가 발생합니다. 자본주의 공리계에서는 일반적인 등가물로서의 화폐가 흐름들의 질적 본성과 분리된 추상적인 부의 양을 재현하죠. 노동의 흐름의 순수한 질과 자본의 흐름의 순수한 질은 화폐를 통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하나의 흐름이 다른 흐름에 종속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화폐를 통해서 통략 가능성을 획득하고 우연적이면서도 직접적인 관계성을 갖게 되면서 이런 진행은 더 이상 코드의 잉여가치가 아닌 흐름의 잉여가치로 정의됩니다. 흐름의 잉여가치란 탈코드화되어서 어떤 것으로도 이용되거나 교환될 수 있는 잉여분을 말합니다. 흐름의 잉여가치는 자본의 포섭을 통해 착취된 노동인 인간적 잉여가치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생산하는 인간으로부터 탈용토화된 기계적 잉여가치의 집합을 포함합니다. 자본주의 이전까지 상인이 도시간 원격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영토성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추상적인 노동이나 상업적, 화폐적 기입은 기존 사회의 코드 간의 차이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기계는 스스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이 되기를 욕망합니다. 앙티오이디푸스에서는 자본주의는 자신의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분열적 부하를 생산하는데 그 탄압의 모든 무게로 이 부하를 눌러보려 하지만 이 부하는 경과의 극한으로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경향성을 가속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이 경향성을 반대하고 금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가 생산하는 분열적 부하는 자본주의의 기관 없는 신체 위에서 생산되는 분열증적 욕망의 흐름입니다. 사회체의 표면 위를 흐르게 하기 위해 강력한 공리계를 탄압함으로써 절대적 극한으로 치닫는 분열증적 흐름을 통제하고자 하지만 욕망의 흐름은 끊임없이 분열증적 극한에 이르고자 하는 경향성을 띱니다. 극한을 향하는 분열증적 흐름의 경향성과 이를 탄압하는 공리계의 재코드화는 동시에 이루어지죠. 스스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결연자본이기를 욕망하는 자본주의 기계는 흐름의 잉여가치라는 일반화된 탈코드로 이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막스가 지적하듯 자본주의는 이윤율 저하의 경향이라는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윤율의 공식은 자본의 잉여가치율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윤율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반비례하게 되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란 노동 과정에서 노동량과 생산수단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불변자본에 투여되는 자본의 비율이 가변자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윤율은 유기적 구성이 상승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죠. 즉, 총 비용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인 이윤율은 유기적 구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윤율은 저하된다는 법칙이 도출됩니다. 이러한 이윤율 저하 경향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본의 내재장에서 이를 상쇄하는 요인들과 자본의 외부에서 이를 완화시키는 기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윤율 저하는 특정 시점에 불변자본의 가치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성립되는 것인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불변자본의 비용이 저렴해지고 임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상쇄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혁신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생산 비용 절감에 의해 이윤이 증대되거나 혁신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높은 생산 규모가 실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혁신에서의 투자만으로는
흐름의 잉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혁신의 도입은 언제나 과학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넘겨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윤율 저하의 경향이 끝이 없는 이유로 자본의 유기적인 구성이 은폐하고 있는 은행의 두 가지 기입의 도적이 역할을 지적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쌀을 사거나 옷을 구매하는 등 소비에 이용되는 교환화폐죠. 한편 기업 대차대조표의 화폐는 우리나라가 1997년 IMF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대가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약속하게 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신용화폐입니다. 스스로 혈연이 되는 이 신용화폐는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여될 것이지만 한 영토에서 지속적인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때문에 자본은 끊임없이 주변부로 이전됨으로써 자본의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교환화폐와 신용화폐, 이 두 가지 다른 화폐에게는 공통된 척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통약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융자 그리고 지불, 이 둘의 과정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두 화폐가 통약 가능하게 만들지요.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자본가들이 포획하는 소득으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노동자의 임금이 갖는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윤율 저하 경향이 완화되지만 우리는 누가 도둑 맞았을까? 라는 질문에 자본가가 아무도 도둑맞지 않았어 라고 선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국가는 이 신용화폐의 태환 가능성을 보증하는 강력한 보증인으로서 은행의 이러한 은폐를 가능케 합니다. 자본의 외부에서 이윤율 저하를 완화시키는 기제들에는 전쟁, 주변부의 탈영토와 독점적 지대, 세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외부를 요청하는 이유는 내부의 상쇄 요인이 항상 작동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부적인 상쇄 요인으로 언급한 혁신이 항상 잉여 가치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더 좋은 성능의 휴대폰과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생산되지만 이미 휴대폰과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웬만한 기술력의 차이로는 휴대폰과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공리계에서 실현되지 않은 흐름의 잉여 가치는 생산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판매의 실패는 경기 침체와 실업으로 연결되죠. 광고가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생산하여 잉여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돕듯 국가 또한 새로운 잉여 가치를 덧붙임으로써 기업의 잉여 가치 창출을 실현시킵니다. 어떻게요? 국가는 전쟁을 포함한 국방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에 주어진 극한들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는 군사적인 기반 시설에 매년 GDP의 4%를 투자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2배를 넘는 규모죠. 국가라는 반생산 장치는 생산에 대립하는 초월적인 신급이 아니라 과잉 자원을 흡수함으로써 결핍을 생산하는 자본주의 체계의 특징이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탈영토화의 흐름은 점차 주변부로 이동하는데요. 이를 자본주의가 주변부로 점차 분열증화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영국에서는 높은 임금과 지대의 부담과 그리고 국가의 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 내에서는 더 이상 제조업 공장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장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그리고 외곽에서 해외로 이전되며 주변부의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저하된 잉여 가치율을 다시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들레즈 가타리가 자본주의를 냉소의 시대라 부를 때 이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데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본가조차도 시장을 믿지 않죠. 하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의 내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과잉 현상이 일어나죠. 이는 1970년대 이후 과잉 자본이 늘어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잉 자본은 점차 금융 투기, 파생 상품으로 투여됩니다. 영화 빅쇼트는 2000년대 과잉 자본이 집을 담보로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흘러들어가고 파생 상품으로 뻗어나가 CDO라는 상품이 만들어졌으나 버블의 붕괴와 함께 연금 기금, 부동산, 채권 등 5조 달러 상당이 증발하고 800만 명이 실직을 했던 2008년 금융위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2015년 몇몇 큰 은행들이 CDO의 새로운 이름인 맞춤형 트렌치 기회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도 코비드19로 인해 실물 경제의 실업과 침체가 드러나는데도 코스피가 3,100을 돌파하고 비트코인은 4천만 원대로 치솟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회사 유보금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근대 국가들은 두 극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분열증적 극이고 다른 하나는 편집증적 극입니다. 막스는 이 두 극으로 향하는 탈영토화의 운동과 재영토화의 운동을 이중운동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을 무제약적으로 발전시키면서만 진행될 수 있지만 이는 오직 자본을 위한 생산 양식인 한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자본주의는 탈코도화의 문턱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자본주의는 더 멀리 탈영토화하면서 자기 고유의 극한을 끊임없이 넘어 문턱을 향한 동시에 내재적인 내부 극한들을 보다 확장된 규모로 재생산함으로써 문턱을 넘지 못하게 재영토화합니다. 자본주의는 원시영토 사회의 코드들, 전제군주 사회의 초코드들을 탈영토화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회 극한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앙티오이디푸스에서는 자본주의는 모든 사회의 상대적 극한들 내지 절단들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극단적으로 엄격한 공리계로 코드들을 대체하기 때문인데 이 공리계는 탈영토화된 사회체이기는 하지만 또한 다른 모든 사회체만큼이나 또는 심지어 그 이상으로 무자비한 사회체이기도 한 자본의 몸에 묶인 상태 속에 흐름들의 에너지를 유지한다 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상대적인 극한일 때 절대적인 극한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로 분열증이죠. 우리가 극한을 갖지만 문턱을 넘지 않는, 스스로 종말하지 않는 자본주의에서의 혁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분열증적인 지점입니다.